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이조 전문가입니다. 자, 목요일 저녁에 또 이렇게 이영석 전문가님과 인사드리는데 정말 요즘 시장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트럼프 관세 발표 이후에 급락으로 출발해서 그나마 좀 선방은 이 정도면은 선방한 거 아닌가. 저는 뭐 크게 막 네. 폭등한 느낌도 들긴 하는데요. 일단은 뭐 이따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더차 전문의 인석 전문가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또 종목 상담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웃음밖에 안 났어요, 아침에. 왜냐면 네. 와, 정말 이 새벽에부터 이제 미선물 지수가 미국 장 양봉으로 끝났잖아요. 네. 딱 마감하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 급락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와, 이거는 왔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좀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 그나마 선방을 해줬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우리는 이벤트가 하나 더 남아있죠. 네, 사실 내일. 저는 오늘 관세 그 영향보다 사실 내일이 솔직히 더 좀 큰 얘기 내용이 많이 들고요. 사실 저도 어떻게 새벽 한 2시까지 시장 보면서 그나마 뭐 관세 뭐 조용히 지나가겠구나 했는데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갑자기 뭐 애플이 뭐 6, 7%막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일이 터졌구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오늘 사실 좀 잘 방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거의 요즘에 외국인들이 거의 1조씩 거의 매도를 하면서 4월 달 들어서 한 4조 이상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만큼밖에 안 빠졌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시장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근데 여기서 만약 내일 좀 긍정적인 정치적 결정이 난다라고 하면은 좀 상망은 좀 크게 열리는 그러한 형국이 좀 펼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 아닌 기대감을 또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내일 뭐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네.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지 증시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어떻게 될지 감히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뭐 내일 아침에 좀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쨌든 이렇게 공포의 매수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지금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오히려 좀 관세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에 조금 덜 피해를 볼 수 있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세요. 네. 강하게 상승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은 지금 그 셀트리온이랑 같이 반등이 나왔던 이유가 트럼프가 물론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지만 막상 생각해보면 트럼프가 후보 시절에 약간 인하 정책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대부분 미국에서 지금 CDMO 하는 기업들이 론자, 캐털란트, 우시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캐털란트는 원래 미국 기업이었는데 노보노디스크한테 팔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CDMO 중에 지금 큰 기업 중에 미국 기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관세를 매기면 사실 약값이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얘기는 해놓고 좀 그러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쪽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안에서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히든 섹터를 말씀하셔가지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약바이오 특히 CDMO 말씀을 드렸는데 이조 전문님께서 제가 할 얘기를 다 해버려가지고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깊은 얘기 이따가 이조 고문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얘기 또 할 테니까요. 자, 끝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종목 상담 좀 많은 분들이 시장 하락에 있어서 자신의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숑임님입니다. 네,
이름도 특이하시네요. HPSP 37,000원 10% 중기 장기 대응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37,000원 사실 약간 애매한 가격이긴 합니다. 자, HPSP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이 프레셔 솔루션 프로바이더 뭐 이런 약자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게 고압 수소 어널링 장비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사실 이 업체가 예전에 그 이익률 자체가 뭐 지금도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반도체 제조 업종에서 한 50% 이상 나오는 업체가 별로 없는데 거의 없죠. 그런데 HPSP가 그 업체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게 좋은 업체인 건 알겠어요. 좋은 기업인 건 알겠지만 최근에 좀 주가가 조금은 많이 좀 하락한 고점 대비 보시면 거의 한 60%, 한 50%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HPSP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실적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면 자. 최근에 실적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올해도 보십시오. 올해 지금 예상하는 매출액이 2,100억인데 영업이익이 1,100억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50% 이상 나오는 그러한 영업이익률이 51.89%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53%에서 51% 줄었기 때문에 조금 뭐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일단은 캐파 자체가 커지고 있고 일단은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뭐 크게 염려할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1,000억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총 자체가 지금 보시면 지금 2조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20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사실 이 IT 업체 중, 즉 제조업체들은요, 대부분 8배에서 한 12배 사이가 대부분인데, 이 업종은 지금 좀 많이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20배 정도의 그 밸류에이션을 받고 PER 20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50% 이상의 프리미엄을 일단은 더한다 하더라도 20배 정도는 뭐 크게 뭐 성장주가 아닌 이상은 일단 높은 밸류인 건 맞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태로는 일단은 고평가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50%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얘가 지금 예스티랑 아마 특허 이슈가 있을 겁니다. 예스티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스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 HPSP가 특허 소송에서 이겼던 구간이고요. 아마 지금 재소송을 하고 있으면서 그 소송 이슈가 아직까지도 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슈가 만약에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EST와 그리고 HPSP와의 그 주가는 조금 반대 흐름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빨리 진행이 돼야지만 주가의 흐름이 나아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권이라는 이 상태가 바로 소송의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항상 이 하단 있죠. 이 하단에서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 고점은 조금은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은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반등의 그 구간은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한 3만 원 정도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HPSP 같은 경우는 만약 내일 흐름 어떤 그 이슈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일 매수하셔도 돼요. 내일 매수하시고 그리고 아마 지금 10%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10% 추가로 매수하셔서 단가를 낮추고 그리고 한 3만 원 초반대로 하시면 3만 원 초반대로 가격대를 맞추시면은 일단은 엑시트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 중기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단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일 이슈를 보면서 추가적인 예수금이 있으시다면은 10% 추가적으로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중장기로는 저는 한 지금
2조니까요. 여기서 프리미엄을 한 50% 더 준다라고 해도 한 3조 정도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25,000원이니까 한 42,000원. 저는 한 요 구간까지가 43,000원대까지가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 앞전에서 봤던 지금 거의 6, 7만 원대의 그 밸류에이션은 조금은 과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2024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밸류 부분을 좀 낮춰서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42,000원대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일 이슈 보면서 일단 저는 지수 관련주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일단은 반등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내일 이슈에 따라서 매수하시고 3만 원대 초반에 엑시트,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37,000원대 하반, 그다음에 42,0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연님께서 대덕전자 18,000원 20%입니다. 추매할지 손절할지 여쭤봅니다 하셨는데, 사실 대덕전자는 형석 전문가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종목이고, 뭐 저도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시장 하락 나오면서 조금 더 많이 밀렸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추세가 살짝 이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손절할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 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비중이 지금 이미 20%시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 만약에 반등하면 다행인데 반등하지 못할 경우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럼에도 나는 여유 자금이 좀 있어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양봉이 나오면서 조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올 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음봉이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여기서 비중을 확대했다가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더 답답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덕전자가 하고 있는 사업이 보통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PCB 사업이랑 FC BGA라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MLB 기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 대덕전자가 원래 MLB 기판을 이수페타시스보다 먼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AI 붐 나오기 전에 먼저 하다가 이게 중국 기업들이 뭐 범용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MLB 기판 쪽으로 너무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사업을 틀읍니다. 그게 이제 집중했던 게 FC BGA예요. 그래서 대덕전자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뭐 회사 윗분들이 결정을 하셨겠지만 MLB 기판 사업을 계속 밀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수페타시스보다는 대덕전자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덕전자는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MLB 기판 사업을 하고 있고요. MLB 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기판을 여러 개 쌓아가지고 서버 쪽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뭐 멀티레이어 기판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FC BGA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 PCB에서 입출력을 늘려가지고 뭐 자동차 전장이라던가 그런 서버 쪽에 쓸 수 있는 PCB를 말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좀 기존 PCB 기판보다 좀 더 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매출에서 가장 많은 거는 이제 FC BGA랑 PCB 기판이고, MLB 기판이 매출이 한 15%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이 반도체의 어려운 시기가 조금 지나가고 나서, 특히나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발표 그 이후에 저는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대덕전자가 올해부터 지금 MLB 기판 쪽에 조금 뭔가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말 이 기업은 주가가 과거에도 많이 올랐었고 지금도 오르고 나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실적에 대한 부분, AI 가속기 뭐 이런 모멘텀 때문에 그랬던 거였는데, 저는 대덕전자도 후속 주자로서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아쉬웠던 거는 약간 경영진의 그런 약간 성구안이 부족했다라는 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추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손절가는 좀 정하고 마무리할게요. 왜냐면 지금 12월 달에 저점이 12,870원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 나와서 저점 이탈이 나오면 전량 손절은 아니더라도 비중은 어느 정도 줄이고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좀 시간을 두고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좀 주가가 반등이 나와줘야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PCB 기판과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굳이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끌고 가시면은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왕눈님께서 안녕하세요. GST 매수가 18,000원, 비중 10% 분석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요. 자, GST 같은 경우는 이제 액침냉각 관련해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스크러버랑 칠러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제 2022년부터 뭐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액침냉각 시스템 개발을 해서 1상형과 2상형 시제품을 개발한 상태고요. 지금은 국내 상장사 중 유일하게 2상형 액침냉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T의 액침냉각 기술로 본다라고 하면 뭐 높은 에너지 효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ST 액침냉각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 배터리, 뭐 ESS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LS 일렉트릭과 협력해서 뭐 제어 솔루션을 국산화 추진하고 있고, 또 LG U+와 협력해가지고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는 지금 사실 요 액침냉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막 나온 기술이 아니라 한 2, 3년 전에 나온 기술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막 액침냉각 관련해서 매출액이 지금 막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업이 그대로 잘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액침냉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GST 같은 경우는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 액침냉각이죠. 자, 그런데 액침냉각 같은 경우는 저는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은 AI 데이터 센터 성장과 계속해서 궤를 같이 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대가 적당하냐라고 일단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T 같은 경우는 지금 17,510원 현재가인데, 그러니까는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18,000원이면은 거의 지금 이제 하단 쪽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전제는 그겁니다. 전제는 내일 정치적 이벤트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지수 관련 종목군들이 가장 먼저 반등을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GST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81선까지 일단 거의 다 밀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을 보시면 지난 2024년,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그 상승은 바로 이 바닥권은 대부분 이게 481선에서 일단 반등이 계속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구간에서 바닥권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일단 시장의 하락 때문에 밀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이 지금 GS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한 3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올해 나오는 실적이 한 500억 정도 되면은 PER 한 6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8배 정도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한 25%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시장이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구간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 2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요. 지금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고, 그리고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매수하신 가격이 절대로 나쁜 가격이 그러니까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 구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만약 내일 반등을 할 때는 추가적으로 한 5%라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거의 바닥권 매수 혹은 불타기가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2만 원대 넘어가면서부터 분할 매도를 한다면 GST로는 굉장히 좋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푸르나님께서 한국콜마 75,000원 5%입니다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세 우려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를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ODM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한국콜마, 코스맥스 뭐 이렇게 두 개가 있고 LG 생활건강까지도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콜마, 뭐 코스맥스 다 미국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스킨케어 시장, 선크림을 비롯한 스킨케어와 관련된 쪽으로 주력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국콜마 충분히 여기서 매수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냥 보유하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비중 확대를 좀 고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화장품주들이 여기서 뭐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추가 상승할 여력이 높다.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있죠. 그러면 한알령 해제 뭐 해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온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굳이 우리나라랑 지금 관계 자체를 좀 안 좋게 또 끌고 가기는 껄끄러울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만약에 중국에서 어떤 소비가 조금 더 촉진이 된다고 한다면 중국향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좀 좋은 흐름 보이겠죠. 그래서 한국콜마라던가 코스맥스 둘 다 좋은 종목이고, 지금 한국콜마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역시나 미국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점을 통해서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그 성장, 매출 성장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공장 캐파를 더 확장시킨다고 한다면 오히려 관세 리스크를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저는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7만 원대가 좀 약간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소화가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가 나오면은 조금 더 보시고, 만약에 7만 원에서 걸려가지고 좀 돌파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은 매수가 부근에서 좀 나오시고 다음에 기회를 잡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라면 나는 그냥 5% 정도는 여유가 있다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7만 8천 원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화장품 섹터는 지금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전화 연결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현대일렉트릭 네, HD 현대일렉트릭이요. 30만 2천 원에 22%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오늘 뭐 한 2만 원 정도까지 떨어져가지고 혼났습니다. 네. 지금 저는 오늘 이게 지금 변압기 관련해서 일단 좋게 보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일단은 저는 오늘 관세 부과가 있었는데 한국산 변압기, 특히 미국 반덤핑 관세에서 일단은 HD 현대일렉이랑 효성중공업 이 두 회사만 일단은 지금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관세 0%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이랑 HD 현대일렉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뭐 18%,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6.87%의 관세를 확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업체별 부담이 일단 차이가 뚜렷한 상태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업체별 반덤핑 관세에서 0%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종목 대비해서 조금 더 비중을 좀 늘려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 왜 다른 업체를 대비해서 왜 얘는 왜 관세 면제 받았지? 라고 했을 때는요, 조사랑 뭐 투명한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 일단은 공정거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불이익을 면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관세 관련해서 일단은 불이한 업종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종목 추가로 더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23%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한 9천억 정도를 벌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10조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성장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PER 10배 수준, 한 11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물론 지금 시장 자체의 PER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그거를 낮춘다라고 하더라도 12배 정도만 받는다라고 해도 여기서 30% 정도는 더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30%면 40만 원은 충분히 가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예수금이 좀 있으시다고 하면은 한 7% 정도 더 매수하셔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다른 종목들과는 좀 차별화되게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HD 현대일렉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관세에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그 구간 내에서도 일단은 독보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게 효성중공업이랑 HD 현대일렉이니까 HD 현대일렉을 보유하시고 있으시니 저는 HD 현대일렉에서 좀 추가적인 매수까지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원균님께서 한화 35,000원 비중 7%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매수가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뭐 매도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한데, 다만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한화가 주가가 올라간 것 자체가 좀, 그룹주들이 좀 약간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좀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저점이 이탈되는 시점이 4만 원대거든요. 만약에 4만 원이 이탈이 된다. 저점이 직전 저점이 깨진다. 그러면은 뒤도 보지 마시고 그냥 매도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 하나 지주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 유통 주식 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적다는 거는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어떠한 큰 손이 들어와가지고 한 번에 확 사버리면은 주가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거래량이 뭐 100만 주가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좀 거래량이 올라온 거지, 그냥 평소에는 평균 거래량이 뭐 20만 주, 30만 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원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하나 그룹주들 올라가면서 지금 따라 올라온 건데 지금 가격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나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는 한번 사이클을 잘못하면 주가가 굉장히 어떻게 뭐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되게 장기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뭐 잘 버텨줬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오늘 잘 버텨준 거는 방산주들이 잘 버텨준 건데 거기에 이제 하나 지주사가 덩달아 버텨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이 종목을 사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다른 하나 그룹주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지주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뭐랄까 여기서 뭐 54,000원 구간대에서는 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미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제 직전 저점 4만 원대를 이탈하면은 그냥 가감없이 손절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주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약간 재미를 못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이게 지금 비중이 7%인 걸 보니까 뭐 35,000원에 사서 지금 안 파신 거잖아요. 54,900원에. 그러면 나는 더 본다인데 얼마까지 보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길게 보시려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중이 7%시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35,000원에 매수하고 54,000원대 안 파셨다라는 거는 역시나 저는 뭐 성관이 좀 있으신 것 같기 때문에
55,000원, 6만원까지 한번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은 확대하지 마시고 대신 4만원대 손절 라인만 잘 잡아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연님께서 메디포스트 8,330원에 17% 갖고 있어야 할지라고 하셨는데요. 자, 8,330원 오늘 뭐 종가 베팅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네스트 그러니까는 대체거래소 종목이라서 지금 대체거래소가 이 반영이 된 가격은 8,330원이고 일단 오늘 끝난 가격은 KRX에서 끝난 가격은 8,400원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이 종목 봤을 때는 사실 전 대체거래소 종목이 최근에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의 왜곡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뭐 시가가 상한가로 시작했다가 그리고 저가는 얼마 끝났습니까? 종가는 마이너스 1.68%에 끝났어요. 물론 거래 대금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흐름이 나와줬지만 또 그 다음 날은 또 하한가에 시작했어요. 하한가에 시작해서 오늘 고가가 또 3.98%. 그러면은 저가서부터 고가까지 보면은 거의 32%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갖고 있어야 될지라고 물어보신 거는 지금 어느 정도는 나도 좀 매도를 하고 싶은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줄기세포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도 뭐 그렇게 좋은 어떠한 뭐 인사이트는 그쪽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비단 어떤 말씀 드릴지 모르겠으나 다만 이거를 주가, 즉 주식으로 이 종목을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굳이 이거 꼭 하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 관련 종목을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따져서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좀 그래요. 왜냐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022년, 23년, 24년 보면은 계속 적자가 170 적자입니다. 마이너스 174억, 마이너스 250억. 마이너스 거의 500억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유보율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최근에 뭐 좋은 바이오주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굳이 꼭 이걸 하셔야 되나?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8,330원 그리고 8,400원대까지는 거의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맘 졸이고 이 종목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다른 바이오주들로 좀 갈아타시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만약에 메디포스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매자로 시작하는 거 한다면 뭐 메디톡스나 차라리 그런 종목으로 일단은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줄기세포 관련해서는 뭐 그닥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저는 메디포스트 그냥 내일 조금이라도 오르면 그냥 파세요. 팔고 다른 지수 관련 종목군들 있잖아요. 일단은 코스타 1위부터 10위권 내에서 만약에 바이오주를 투자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뭐 알테오젠이나 뭐 네가케바이오나 뭐 이런 종목들로 저는 차라리 그렇게 그 시가총액 큰 종목들로 차라리 좀 실적까지 나오는 종목으로 좀 포트를 변경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마음 졸이지 않고 이게 뭡니까? 거의 지금 위아래 50%예요. 이게 지금 뭐 밥 먹겠습니까? 이거 하고서.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좀 지수 관련 큰 종목군으로 바이오주 투자하시는 게 더 지금 구간에서는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유지영님께서 안녕하세요. 토모큐브 15,300원 10%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매수가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가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일단 지금 기대감이 그동안 많이 있었고요. 이 기대감 이후에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온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이 토모큐브는 유전자 분석 프로젝트가 표준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주가 자체는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CDMO라던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작년 11월 정도에 상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주가가 위로 얼마나 더 갈 것이다, 뭐 아래로 얼마나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기는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 됩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부터 보면은 상장하고 나서 좀 많이 오른 다음에 2월 달부터 조정이 나왔고, 여기서 지금 무너지지 않고 지켜주는 가격이 14,5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은 저는 기술적 반등은 한 번쯤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약바이오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물론 신약이 잘 돼서 뭐 아니면 임상 결과가 잘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그렇게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시장 변동성도 큰 상황이고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나는 보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CDMO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이렇게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약간 개별적으로 있는 모멘텀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임상 결과 괜찮게 나왔는데 국내보다 좀 효능이 떨어졌다? 이걸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투심 자체가 매우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떤 안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매수가는 굉장히 괜찮으시기 때문에 비중도 10%면 나쁘지 않고요. 저는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2만 원대 정도에서는 다 매도하고 나오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뭐 타이트하게 본다 하시면은 18,000원 구간에서 하나 팔고 절반 매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미인 계좌님께서 네오셈 9,350원에 8% 중장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네오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죠? 바로 CXL 관련 종목이잖아요. 자, 일단은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메모리 검사 장비 쪽, 그리고 서버 듀얼 쪽 검사 장비, 또 머린 테스트 등 해서 신제품 매출이나 이런 쪽이 최근에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오셈은 단순히 반도체 테마주라고 아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네오셈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84억에서 81억,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100배 정도, 10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보신다라고 하면은 한 24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한 50%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오셈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얼마입니까? 한 4천억 정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4천억 정도 되는 상황에서 지금 올해가 243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수배 정도 되면은 한 5천억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4천억에서 5천억이라고 하면은 한 25%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대를 한번 체크를 해 보면 지금 바로 이 구간이죠. 계속해서 지금 10,000원 이하에서 특히 8,000원과 9,000원 요 구간 내에서는 일단 바닥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가격 자체도 매수했던 9,350원, 지금 오늘 가격이 9,190원이니까 거의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바닥권의 매수 잘 하셨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단도 계속해서 저점은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흐름 자체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단기적으로도 만약에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까지도 나오면서 한 20%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 CXL 관련해서는 이제 또 하반기 쪽에 어떤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되는 한 9월, 10월 정도까지는 보신다라고 하면은 신고가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오셈, 뭐 엑시콘 관련 CXL 관련 종목군들,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시청자분님께서는 네오7 선택하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전 잘 선택하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1,000원대까지 11,600원, 500원, 11,5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요 구간 살짝 좀 내려서 본다라고 하면은 한 13,000~14,000원 요 구간만 딱 보시면은 성공적인 투자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오서현님께서 SPG 26,100원 15%입니다. 진단권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로봇주 중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 게 바로 감속기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SPG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감속기로 유명하고,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시작해서 이러한저러한 로봇들의 다 감속기는 필수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최근에 이렇게 좀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로봇주들이 지금 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빠질 건가 생각을 해보면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좀 안 좋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로봇주들의 시세가 지금은 이렇게 안 좋지만 이게 여기서 끝날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이 종목과는 조금 약간 거리가 먼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기업이 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 SK, 현대 이렇게 세 기업만 딱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은 로봇주들 랠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삼성전자겠죠. 왜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콜옵션 행사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 로봇 쪽을 계열사로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하려고 하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과 연결이 됩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공장 있죠. 그리고 현대차도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기업의 공통적인 특성은 뭐냐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생산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로봇을 넣어서 이제 무인 공장 돌리는 것을 좀 해보려고 한다. 그럼 만약에 그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진짜로 현실 가능해진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 로봇주들 다시 반등 나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반도체까지 같이 엮여서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좀 많이 돌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SPG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런 앞으로 우리 스마트 팩토리부터 시작해서 물류 이송 로봇, 그 다음에 그 물류 이송 로봇에는 또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로봇들이 움직일 때 충돌이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안 좋지만 그래도 저는 기술적 반등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서 모아가는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2만원대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튀어 올라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한번 만약에 여기서 반등 나오면 이게 우리가 흔히 바닥 패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역헤드 숄더 그림이 이렇게 좀 나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이 나와질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안혜스님께서 또 LNF이네요. LNF 57만 원에 30%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요라고 먼저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7만 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57,500원이기 때문에 거의 한 4.5배 정도, 그러니까 5배 정도 다시 500%가 올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얼만큼의 또 추가 매수를 할 것이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구간 지금 하락이 거의 얼마 정도 나왔냐면 거의 70% 정도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물 타려고 하면은 한 27만 원대 탄 물량의 한 5배 이상은 타야지만 정말 제대로 물 탔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단 그거에 대한 전제는요, 이 해당 종목이 이제부터 턴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런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 LNF, 물론 그 테슬라가 가장 큰 고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한 3조, 하이니켈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도 했었죠. 3조 5천억 정도 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 회사나 혹은 그 시장에 대해서 일단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불안한 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대차장고나 이런 것들, 뭐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대부분의 지금 외국인들의 공매도 자체가 2차 전지나 뭐 반도체나 이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LNF 지금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비중 30% 일단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추가적인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8만 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정말로 내가 생각했을 때 저점이다라고 해서 저점이다라고 해가지고 요 구간까지만 뭐 8만 원대까지 간다라고 해도 일단 한 45%에서 한 45% 정도는 오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단가도 낮추고 뭐 내가 엑시트할 수 있겠지라고 하겠지만 일단은 워낙 지금 매수 단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뭐 이런 말 해서 그렇지만 이제 앵간하게 물 타시지 추가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엑시트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 자체가 어느 구간이냐면 바로 예전에 상승 초기에 지금 2021년 그쵸? 2020년 말에 그때 가격으로 다시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여기서 행보를 할 건지 그 부분도 아직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다른 30% 그래요. 30%도 물론 많아요. 하지만 나머지 70%가 물론 전체 다 현금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쪽 섹터 자체가 크게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 내에서 이것만 바라보고 할 수 없잖아요. 차라리 나머지 70%를 최근에 뭐 올라온 종목들, 뭐 소비재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뭐 제약가는 관세 프리 종목들로 채우면서 아니면 지수 관련 종목들로 하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LNF나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2차 전지가 턴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하셔도 늦진 않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논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제가 항상 이런 내용 나올 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단은 차트를 한번 거꾸로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이쁜 차트죠. 그렇죠?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지금 상승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내가 한마디로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공매도를 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하락할 그러한 이슈가 있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내가 이걸 꺾어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지금 구간에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일단은 조금 더 매매를 하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정말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바닥이 왔을 때라고 했을 때 그때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얘는 뭐 3조 5천의 계약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셔도 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한 중반, 올해 중반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강하게 상승한 업종이 다시 턴을 하기 위해서는 한 3년 동안의 어떤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이잖아요. 3년도 때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4년도, 5년도, 6년도. 그래서 한 2006년 정도, 2026년이나 2026년 말 정도 되면 좀 그때는 좀 방학이 턴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정말 꾹꾹 참으시면서
그렇죠? 만약에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조금 더 버티셔야 된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복진님께서 PSK 홀딩스 43,100원 10% 손절하지 않아도 될지 아니면 추매해야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추가 매수는 일단 지금 이거는 모든 종목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여기가 바닥인가 그러고 비중 확대했다가 그 다음에 더 빠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할 때가 아니라 조금 지켜보셔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사실 시장이 좀 좋았다면은 좀 부담 없이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셔서 비중 확대보다는 일단은 45,000원 라인 매수가 위로 올라오는지를 먼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PSK 홀딩스는 뭐 과거에 HBM 관련주로 유명했죠. 특히나 전공정에 들어가는 이 식각공정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 중에 식각공정이라고 웨이퍼를 자르는 공정이 있어요. 그 자를 때 거기서 이제 불순물들, 그러니까 세정을 담당하는 장비를 주력 장비거든요. 그래서 PSK 홀딩스가 바로 이 세정, 그러니까 웨이퍼를 자를 때 찌꺼기가 나오는 부분들을 세정하는 장비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이거와 관련된 사업으로 지금 뭐 사실 AI 반도체, 특히나 HBM과 관련해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표면 처리 장비 이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PSK 홀딩스는 웨이퍼를 자르고 나서 그 찌꺼기라던가 불순물들을 제거해주고 웨이퍼 상태를 온전하게 보존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PSK 홀딩스 아마 이때 1월 달에 정말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셨을 겁니다.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 어느 순간 오르기 전으로 그대로 돌아왔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지지선 역할을 해줬던 38,000원대가 중요한 구간입니다. 지지선 역할을 해줬던.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의미 있는 반등,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 수요일 날도 밑골이 달리면서, 이거는 뭐 아마 그 넥스트 트레이드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신경 안 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뭔가 조금 오늘도 밑골이 달리고 올려줬고, 좀 여기서 뭔가 가격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아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 흐름을 좀 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홀딩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 하실 거면 일단은 내일은 넘기세요. 내일은 일단 하지 마시고 다음 주쯤 갔을 때 38,000원을 지켜주면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는 비중 확대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백세만세님께서 또 2차전지네요. 에코프로 머티 10만원 10%라고 하셨는데, 자, 제가 아마 저번 방송에서도 지금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저번 방송에서도 에코프로 머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3월 25일인가요? 그때 에코프로 머티가 반등했었죠. 그 3,900억 규모의 제 3자 배당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엠배터리얼즈라고 해가지고 3자 배정을 했어요. 3,900억 정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당시에 주가가 3월 25일 주가가 69,000원이었어요. 근데 69,000원에서 지금은 일단은 뭐 52,000원대로 빠졌는데, 그때가 지금 보시면 그 리피싱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자 배정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했다. 그런데 주가가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가가 또 오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빠질 때는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어떤 보장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약 70%까지는 보장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어떤 쪽은 뭐 80%도 있고 어떤 데는 리피싱 조항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이번 조항에서는 한 70%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10만 원에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3,200원 정도가 지금 그 구간까지가 최저 한도로 바꿀 수 있는 전환 가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종목에 일단은 그 3,900억을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 이 종목이 53,000원 이상에서는 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바닥은 좀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 전환 청구가 2026년 3월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2025년이죠. 그러니까 1년 후에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를 솔직히 크게 반등시킬 요인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이게 3개월마다 리피싱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 올라가 버리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자체에 리피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주가는 좀 하방 쪽으로 밀려놓고 그 다음에 이 리피싱 조항에 대해서 이 할인을 받는 상태 그 다음부터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를 전혀 올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일단은 그 패시브, 그러니까는 인덱스 자금이 들어오면서 또 매수하는 섹터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거 빼고는 주가를 좀 크게 올릴 원인이 없으니까 저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러한 크게 상승했던 업종이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한 2, 3년 정도에 특히 제가 경험상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26년 초중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1년 정도를 내가 이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 기다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나는 1년 동안 이것만 매수한다.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포스코 쪽과 같이 투자를 함께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어찌됐든 간에 걔네들도 주가에 대한 그런 차익 부분을 생각하고 있지,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계속 매수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은 지금 추가 매수는 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구간, 3중 바닥은 솔직히 지켜줄 거라고 봤는데 이것도 지금 또 깨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까지 일단은 하락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시작한 요 구간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데 솔직히 여기까지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저는 굳이 내가 하락하는 종목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딕셔너리님께서 안녕하세요. SKC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면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렇게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장이고 특히나 SKC 같은 경우는 좀 차트 흐름 보시면요. 굉장히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가고 빠질 때도 강하게 빠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그 기대감만큼 또 실망스러운 것들이 생기면 빠지고 다시 또 이슈가 나오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그러한 패턴을 계속 보여준다. 올렸다가 오르기 전 가격까지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빼는 지금 이게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지켜줄 자리를 못 지켜주고 하락이 나오면은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표시가 돼서 저도 참 요즘에 보면서 좀 불편한데 어쨌든 SKC 지금 매수하기에는 저도 나쁘진 않은 가격은 맞다. 하지만 이게 지금 추가로 더 빠질 수 있는지 아니면 언제 또 유리기판 랠리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매수할 생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일단은 10만 원대 부근에서 좀 일부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해 보시고 한 85,000원에서 9만 원 사이 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를 해 두시면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유리기판의 대장격이기 때문에
한번 유리기판주들 다시 랠리가 나올 때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는 운이 좋아진님께서 하나오션 7만원 10%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거의 지금 오늘 사셨나봐요. 그쵸? 아니면 며칠 전에 사셨던가? 7만원이면 딱 요 구간이죠. 자, 사실 하나오션 말이 많죠. 여기서 더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더 빠질 것인가? 라는 그러한 그 부분이 맞는데 사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 8만 원, 8만 원대 솔직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살짝 생각을 바꾼 게 뭐냐면 그래? 그렇지만 여기서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아직 나왔을까? 그 부분은 한 번은 더 고민해 봤습니다. 물론 일단은 가지고 계셨던 분들 하단에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 구간에서 뭐 매도하신 거는 뭐 전 좋은 선택이다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지금 내가 단기적으로 이 구간 과연 여기서 신고가를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는 저는 한 번 넘을 것 같아요. 아니면 혹은 이 지금 8만 원대까지는 한번 이 구간까지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아직까지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오션 관련해서 뭐 내용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시가총액이 좀 이제 좀 커진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또 인덱스 관련된 패시브 자금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한번 뭐 다시 이런 식의 어떤 하락은 이런 봤을 때 사실 뭐 한 번 더 이 구간까지는 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돌려 나간다라고 하면은 한 요 구간까지 한 6만 5천 원대만 지지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요 구간에서 이러한 물론 여기서 고점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장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전체 섹터가 고점 시그널은 안 나왔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한 번은 다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신고가 랠리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10만 원까지는 가는 그러한 클라이막스, 그렇죠? 이 클라이막스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클라이막스까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까지는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아시는 분들이나 저희 어떤 그 가족분들한테는 일단은 한 8만 원대 정도에서는 일단 매도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한 얼마입니까? 한 15%, 17%, 20% 정도 하락한 구간에서는 한 번은 더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7만 원에 매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7만 1,200원이면 2% 정도, 한 1.몇% 정도 그냥 거의 뭐 매수가 근처인데 만약에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저는 하나오션 그리고 이슈 추가적으로 나와준다라면은 한 10만 원대까지는 그 클라이막스 이게 확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들고 가 보셔도 물론 근데 지금은 조금 샀다 팔았다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한 10만 원대까지는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영석 전문가님과 제가 준비한 히든 섹터 공략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섹터는 일단 워낙 지금 뭐 머리들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관세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지금 경기 방어주, 저는 지금 경기 방어주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기 방어주 중에서도 가장 좀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음식료 관련 섹터를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뭐 삼양식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불닭볶음면의 수출부터 시작으로 과거에 뭐 냉동김밥부터 여러 가지 우리나라 K푸드들의 이런 열풍, 그리고 저는 트럼프 상호 관세 부과에서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이 음식료 관련 기업들 중에서 미국에 공장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게 뭐 대표적으로 농심, 오리온, CJ 제일제당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비비고를 이제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비비고 트럭으로 해가지고 판매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삼양식품은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차별화된 모습이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좀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잘 선별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22년도에도 시장 계속 빠질 때 다들 뭐 얘기했던 게 시장 빠지면 뭐 경기 방어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을 건데, 저는 지금이 그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이런 관세 이슈가 최소화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선별해서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6가지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삼양식품, CJ 제일제당, 농심, 오리온 풀무원 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SPC 삼립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SPC 삼립이냐, 빵 파는 데냐. 그런데 지금 KBO 리그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약간 이제 그 크보빵이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 크보빵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사려고 하는 게 이 안에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뭐 야구 선수들. 그래서 지금 과거에도 이거 비슷한 게 22년도에 포켓몬빵이 딱 이런 열풍이 불었었는데 약간 지금 포켓몬빵 시즌2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SPC 삼립이 52주 신고가 어제 경신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주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크보빵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글로벌적으로 상관없이 국내에 KBO에 대한 이벤트성이잖아요. 과거에 포켓몬빵과 비슷한 유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추가로 좀 시세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빵 부문 실적이 개선될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모멘텀을 보면은 지금 SPC 삼립이 미국의 제빵 공장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27년도에 완공 예정이고, 그 다음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진출하려는 흐름을 만들고 있어서 뭐 만약에 이거는 제 그냥 농담 삼아 얘기를 하자면 MLB빵 나오면은 이거는 상한가 몇 번 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일단 목표가는 85,000원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6만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충분히 85,0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 과거의 영광이었던 시절이 41만원대인데 뭐 지금 가격은 굉장히 뭐 부담 없는 가격이고,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고, 특히나 이 종목은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하루 평균 거래량이 20만 주, 30만 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라는 거는 팔고 싶은 사람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러한 뭐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지만 그래도 주가 잘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시초가에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6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이종훈 부문장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CDMO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저는 먼저 상호 관세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호 관세 발표했죠. 근데 일단은 의약품은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기본 10% 및 국가별 차등 관세가 일단은 발표가 됐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의약품 기준으로 유의미한 국가의 상호 관세율은 중국은 뭐 34%, 대만은 뭐 32%, 인도 26%,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다 높습니다. 한국은 25%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트럼프는 이와 더불어서 미국의 경쟁력 강화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적 위기다 뭐 이러면서 이쪽 의약품 쪽에서는 조금은 좀 차등적인 관세를 발표했죠. 자,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의약품은 관세 부과를 일단은 우리나라는 피했어요. 근데 자국 산업 보호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트럼프의 의중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제외됐으나 언제라도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이슈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케미컬 의약품은 중국, 인도 중심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그것이 생산돼서 미국에 수입돼서 국내 제약 바이오사와는 뭐 전혀 연관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은요, 다수의 국내 기업이 생산해서 미국에 판매하거나 미국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관성은 조금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는 CDMO 쪽을 보고 있습니다. 대형 바이오 생산 설비가 분포되어 있는 CDMO가 활발한 국가가 유럽 연합 쪽이 많아요. 뭐 스위스, 싱가포르 쪽도 있고 그리고 한국을 꼽을 수 있는데 일단은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25% 관세와 거의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저도 25%고 그리고 스위스나 유럽 연합도 저랑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하더라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싱가포르만 제외하고는 이제 뭐 유럽 쪽과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쪽으로 할 의향이 좀 저는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에는 호재가 될 수 있고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서는 뭐 경쟁사 론자 같은 경우 스위스, 유럽, 미국, 싱가포르에 설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론자 미국 설비 같은 경우는 내수 수요로 선호되고 있고 비미국 지역 공급 물량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중소형 쪽 CDMO를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미국 CDMO 설비가 강달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는 뭐 바이넥스나 혹은 뭐 SCM 바이오 이런 국내 CDMO 쪽이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뭐 바이넥스나 뭐 에스파 이런 종목들이 반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과 유사하거나 높은 세율로 상호 관세를 지불한 상황에서는 싱가포르 CMO를 확대해서 원가 절감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공급망 관리 차원에 있을 수 있을 때는 일단은 좀 숨통이 트이면서 국내 쪽으로 좀 흐름이 가져올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는 특히 이쪽 CDMO 쪽에서는 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물론 미국의 제약 쪽 장관은 보건부 장관인가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가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요? 백신 무용론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한 20-30% 정도는 좀 하락을 하면서 같이 좀 빠졌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도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 CDMO 쪽 한번 이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몇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지금 보시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한미아품, 에스팜, 녹십자 뭐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CDMO 관련해서는 바이넥스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죠. 그런데 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쪽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은 하락을 했어요. 자, 바이넥스는 어떤 종목이냐? 일단은 국내 최초로 바이오 위탁 생산 CMO 관련 CMO를 했던 업체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셀트리온 그리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동아 ST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로 받은 게 바이넥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전 세계로 공급될 수 있는 셀트리온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치료제 앱토즈마 생산을 바이넥스가 전체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 이 에토지마가 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생산 모두를 다 누가 하느냐? 바로 바이넥스가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CDMO에 대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이 이번에 FDA 승인을 받은 이 에토지마 생산을 다 가지고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 지금 독보적 경쟁력이다라고 했었는데 미국, 유럽 인증 모드를 받은 아시아 유일의 CDMO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관련해서는 정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주가만 최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은 오송에 송도 공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금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그런 문제보다는요, 송도 공장 같은 경우가 FDA 인정도 받은 상태인데 무슨 자금 그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것 때문에 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5년 그러니까 다른 증권사 레포트를 참고한다라고 하면은 2025년 매출을 전년보다요 6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증가하는 모습을 체크했고요. 그래서 한 2,400억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연매출 4조 원 규모의 약템나 에토지마죠. 미국 유럽 출시 후에는 1년 내에 시장 점유율을 한 10% 정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한 1,6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와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넥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은 크다. 다만 주가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가 바로 장기 이평선이 480선에 오늘 어제 살짝 깼다가 오늘 다시 빠르게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냥 바로 무너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481선을 깨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하게 이렇게 바닥 하락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구간 내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까지는 지켜주겠다. 즉 여기가 바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1차 목표가는 일단은 먼저 한 18,000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4분기 실적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 생겼고 그리고 올해 나올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이제 1분기가 지나간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 3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더 강해질 수 있다.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은 더 그 색깔은 진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넥스 저는 지금 이 구간은 바닥권의 매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3,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이 가격권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확 달려왔는데 일단은 지금 미국 증시는 좀 역시 개파락 출발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좀 만회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모르죠. 밑꼬리는 좀 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개인적인 바람은 미증시 좀 상승 나오고 그리고 내일 국내 증시 이렇게 잘 돼가지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이번에 관세 그게 미국민들한테는 되게 악재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드만에서는 착값 같은 경우에는 $5,000에서 $15,00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큰 피해는 미국민이 아닐까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조금은 들긴 하지만 네. 일단은 저희가 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줄 것 같으니까 미국민들은 잘 살겠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퇴색되고 그리고 일단은 내일만 어떻게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내일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편안한 밤 되시고 네. 네, 내일은 또 생각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정말 3월부터 장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네. 때문에 좀 이 구간을 좀 이겨내시면은 또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좀 버텨 보시면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과 항상 행복한 내일을 꿈꾸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